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녁부터 강추위가 몰아쳐서 영하 10도, 체감 온도로는 영하 15도 이상의 강추위가,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요, 지난해보다도 500억 원 이상 늘어난, 퍼센티지로는 5.8% 증가한 9,200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매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전전년도의 물가 상승률 최대 4%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2 내지 3%로 가정할 경우 2017년쯤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게 됩니다. 근데 이번 방위비 한미 간의 협상은 한국의 완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담금 지급 방식, 지금까지는 총액으로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총액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1조 원 딱 정해놓으면은 1조 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는 미국에게 일이 많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총액행위죠.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소요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데 드는 돈을 항목별로 따져서 그 항목에 맞는 돈만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소요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소요행위로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그동안 수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놓은 돈이 지금까지 무려 1조 3천억 원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묻지마 돈 주면은 적당히 아껴서 남아 계속 적립시켜 놓은 돈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소요행, 즉 쓸 만큼만 받아가라 라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결국은 불발했습니다. 그리고 협정 기간도 무려 5년으로 정했습니다. 중간에 사태가 바뀌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5년으로 했어요. 원래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년 내지 3년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 때 5년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5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따른 겁니다. 왜냐면은 평택에 미군기지 건설이 끝나면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훨씬 그 소요가 줄어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협정 기간을 5년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매년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그 금액을 한국에서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미국은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발 못 받겠습니다. 좀 연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업소했습니다. 그러니 미국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외세의 굴종적인 정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이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우선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하루살이님께서 한 구절에서 정지하면서 읽어줬으면 하는 시를 보내왔습니다. 하루살이님은 현재 투석 중이신 분인데요. 매번 시와 함께 정제를 해주시는 조합원입니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함께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과거를 반성하면 현재가 행복하고 현재가 행복하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룬다. 거짓은 불행을 자초하나 진실은 성공을 이룬다. 국가와 국민의 충성이냐 돈과 권력의 충성이냐. 똥개는 주인을 물지 않으나 사기꾼은 주인을 배반한다. 언론은 공정이 생명이며 언론인은 양심이 생명이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난한 대학생은 등록금에 울고 4대 중증 환자는 병원비에 온다.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어려운 생활고에 한숨소리 깊어진다. 늙은이가 따로 없다. 우리 모두 늙은이 된다. 부자와 권력자는 행복한 나라, 힘없는 백성은 불행한 나라. 너희 자식과 손자 손녀가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겠는가? 빨갱이가 왜 빨갱이냐?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빨갱이더라. 야, 이 빨갱이더라. 이런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은요. 지금 미래협동조합 국민TV 4월 TV 뉴스 1시간이라는 목표, 사실상의 개국이죠. 앞두고 지금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지상파 방송에 비하면 작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래협동조합의 규모에서는 매우 큰 액수입니다. 신중하고 최대한도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아끼기 위한 투자, 인력 배치, 선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원 가입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 중요한 실험, 이 중요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은 투석으로 연명하면서 투석으로 연명한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투석 중인 조합원께서 이런 시를 보내면서 정지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과 그리고 정자로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첫 이야기를 시로 시작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죠.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한마디로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수사팀은 철저하게 해체 수준으로 그야말로 물을 먹였습니다. 윤석열 팀장 쫓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수사팀도 거의 해체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정원 사건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찰을 받고도 수평이동했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은 유임시켜서 재판에 집중토록 했습니다. 결국은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팀은 해체 수준의 물먹이기, 그리고 정권에게 유리한 이석기 내란 음모 관련 수사팀은 유임, 이런 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검사의 원칙에 따른 검사는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원칙에 따른 검사는 보상을 받았죠. 황교안과 김진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스스로도 민망했던지 뜬금없이 서울과 지방의 인사교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머물면서 요직을 독점하는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말인데 정말로 치졸하고 뻔뻔합니다. 황교안과 김진태야말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섭렵한 귀족검사들 아닙니까? 이번 인사는 사실상의 수사 외압이기도 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청와대의 비열한 윤석열 군원이 보복 인사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과 경찰 인사는 최동욱 직원에게 속편으로 부를 만하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치부를 파헤친 인사들은 모조리 불이익을 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부팀장 구실을 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을 대전고검으로 발령했다. 부당한 징계에 이은 비열한 보복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지방 발령이 그렇고요. 또 고검이 말이 고등검찰청이지 실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던 윤석열 지청장이나 박영철 공공형사부장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의 고검으로 발령을 한 겁니다. 비열한 보복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며 반박글을 올린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음에도 부산 고검으로 보낸 반면 국정원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술자리에서의 행실로 감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서부지청장으로 이동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정권에 충실하면 살고 대들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네, 정권에 충성하면 살고 대들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또 국정원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주도하던 박 부장을 지방으로 보내는 바람에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수사 마무리와 그리고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 관련 자료 유출 사건 주인 검사인 오hen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홍성지청으로 보내 청와대 몸통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정기 인사라 해도 중요 사건의 수사검사들이란 이런 인사는 사실상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한 방해에 가깝습니다. 이들 뿐 아니라 최동욱 전 총장 때 단행된 인사를 통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활약하던 중견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은 최동욱 그림자 지우기를 통한 검찰 길들이기란 인상이 짙습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9일 단행된 총경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아닌 수사과장이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시 출신의 경우
총경까지는 무난하게 진급해왔다는 관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그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온 것을 보면 누가 경찰의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과 경찰은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확실하게 장악되지 않고도 정권을 잘 유지한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없었으면 진작에 쫓겨났을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의 전철을 발벌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정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와 청와대 인사들은 길들이기 인사로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구태연한 생각부터 버리기 바랍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네. 오로지 박근혜 정부의 1년은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팀을 작살내기 위한 1년이었습니다. 최동욱 찍어내기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윤석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검사들마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식의 인사. 결국은 국정원 대선계의 부정선거 유야무야시킴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겉으로 보기에나마 어떻게든 봉합해보려는 정권의 치졸한 발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캔의 내 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가 될지. 5년 지나면 봄날이 올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야 봄날이 오는 겁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행인 1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나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토스코리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닉네임 개누리님이 어제 원주 공개방송 참가하고 조합원 가입하고 일자 출자했습니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개누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역시 교명정희님이 주위에 국민TV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한 명 조합원 가입 및 출자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달랍니다. 독산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혜나 매달같이 정자하자라고요. 종혜님, 금영정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로도라님은 출자금 납부하고 왔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가입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일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TV 많은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실명을 거론해달랍니다. 친구들에게 홍보하신답니다. 화성시 향남의 김진웅님 감사드리고요. 친구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한겨레신문 고명섭 오피니언 부장의 칼럼을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보수주의와 위장보수주의.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바로 오늘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부장인 고명섭 님이 칼럼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다투던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중반에 접어든 때였다. 로마 군단 최고 사령관은 콘술 마르쿠스 아텔리우스 레굴루스였다. 레굴루스의 군대는 기원전 256년 시칠리아 남쪽 바다에서 카르타고 해군을 격파한 뒤 아프리카 본토로 진격해 수도 카르타고 동쪽에 진을 쳤다. 이듬해 봄 전열을 재정비한 카르타고 군대가 코끼리 떼를 앞세워 레굴루스의 진영을 덮쳤다. 레굴루스는 카르타고 코끼리 부대와 맞서다 8,000명의 병력을 잃었다. 레굴루스 자신은 포로로 붙잡혔다.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카르타고는 레굴루스를 강화 사절로 삼아 로마로 보냈다. 원로원을 설득하는 것이 레굴루스의 임무였다.
로마로 떠나기 전 레굴루스는 임무를 마친 뒤에 카르타고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원로원 의원들 앞에선 레굴루스는 카르타고가 강화를 원하는 것은 약점이 있기 때문이니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마는 레굴루스의 호소를 받아들여 카르타고의 강화 제의를 거부했다. 레굴루스는 애초에 한 약속대로 카르타고로 돌아갔다. 카르타고인들은 레굴루스를 사방에 못이 박힌 둥그런 통 속에 집어넣고 코끼리들에게 걷어차게 하여 죽였다. 뻔히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 조국을 위해 행동하고 명예롭게 약속을 지킨 레굴루스는 로마 군인의 표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레굴루스는 그야말로 로마 군인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보수의 표상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명예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레굴루스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죽을 자리 알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레굴루스 얘기를 읽다 보면요. 이 나라 이 땅의 보수라고 자임하는 세력의 몰골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받아 호의호식하던 사람들, 일본 제국주의 편에 서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애국지사들을 고문하던 사람들, 그 친일파를 대거 끌어들여 독재체제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람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요, 대한민국 사에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들은 정령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희생한 적도 없다. 한국전쟁 때 마오쩌둥이나 미 팔군 사령관 벤플리트도 아들을 전쟁에 바쳤지만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한강다리를 끊고 가장 먼저 도망갔다가 돌아와 남은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마오쩌둥도 중공군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 죽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역시 한국전쟁에 종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이승만 비롯한 그 일당들은 어떻겠습니까? 북진 통일, 아침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시리에서 처먹다고 그렇게 다락까지 큰 소리를 치더니 북한군이 쳐들어오자 몰래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갔습니다. 레굴루스처럼 로마의 콘술을 지낸 마르쿠스 툴리어스 키케로는 국가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입니다. 키케로가 말하는 참된 국가는 레스푸블리카, 즉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라는 건요, 공동의 법과 공동의 이익으로 결속된 인민 전체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소수 특권층을 위한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죠. 키케로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폭군이 지배하는 곳에는 나쁜 공화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라고요. 어떤 말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반대말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레스푸블리카의 반대말은 레스프리바타입니다. 레스프리바타는 사적인 일,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뜻합니다. 사익 추구야말로 레스프리바타의 본령이죠. 예, 공화국의 반대말이 사익 추구입니다. 예. 대한민국 현대사의 괴로움은 레스프리바타가 레스푸블리카를, 사익이 공익을 압도했다는 사실에 있다. 지배자들이 국가를 공공성 실현의 마당이 아니라 사익 추구의 싸움터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비참이다. 이 나라에서 역사의식, 민족혼 같은 보수적 가치를 지킨 것은 보수 세력이 아니라 위장 보수와 맞서다 어쩔 수 없이 진보가 되고만 양심 세력이었다. 이번 교학사 역사 교과서 퇴출 운동은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한 위장 보수 세력의 뻔뻔함에 대한 탄핵이 본질이다. 시민과 학생, 곧 나라의 주인들이 상식의 힘으로 이 정신의 불량식품을 몰아냈지만 사익 추구에 눈이 먼 위장 보수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공동의 기억을 훼손하여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나라에서 역사이식, 민족혼, 진정한 애국, 이런 보수적 가치를 지킨 것은 자칭 보수들이 아니라 그런
가짜 보수들과 맞서다가 어쩔 수 없이 진보가 되고만 양심저력됩니다.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진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보수에 가까운, 연령대로 보나 사고방식으로 보나 보수에 가깝습니다만은, 고명섭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부장이 지적하던 대로 이 나라에서 역사의식, 민족공 같은 보수적 가치를 지킨 것은 자칭 보수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진보가 되고야만 저희 같은 진정한 보수가 아닌가 하는 건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런 기득권들의 정권 끝장을 내야만이 대한민국 진짜로 한 단계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심플선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실적은 납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단식은 내 삶의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원초적인 본능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단식을 통해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 타인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단식은 사랑입니다. 국민라디오 광고를 통해 단식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2월 14일, 15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입니다. 2월 14일 장소는 청원군 청소년 수련원이고요. 준비물은 1리터 보온병, 간단한 체육복, 운동화, 세면도구입니다. 문의는 오해숙 선생님 010-2013-8575 043-285-8575. 예. 단식 좋습니다. 물론 돈을 내기 때문에 광고를 합니다만은 생활단식은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입니다. 요즘 독일이 주목을 받고 있죠. 독일의 연합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상황들이 한국과 비교되면서 우리의 시사점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대 동문과 김누리 교수가 10대에게 정치를 허하라 라는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독일의 이야기를 통해 본 겁니다. 독일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땅에서 안녕 대자보가 한창 물결치던 지난해 12월 12일 독일 함부르크 중앙역 광장은 3,500여 명의 학생들로 넘쳐났다. 난민 추방에 반대하는 함부르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모두에게 체류권을. 국경 반대, 국가 반대, 추방 반대라고 쓰인 푯말과 현수막이 끝없이 이어졌다. 12살짜리 펠티는 작문 수업을 서둘러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래네 할머니도 초등학생 손녀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우리 손녀가 공적인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이곳에서 사회과목 현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독일 교원노조는 학생 파업은 정치교육의 실습이라며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함부르크 교육청도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주제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청이나 서울에처럼 보수교육감이 앉아있는 그런 곳이나 교육부라면 당장 징계하라고 했을 거예요. 안녕 대자보를 차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우리 교육부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10대 학생들의 시위는 독일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은 놀라운 수준이다. 아마존을 살려내라. 아웅상 수치를 석방하라. 걸프전을 중단하라. 어린 시위자들의 구호는 생태, 인권, 정치 이슈를 넘나든다. 이들의 잦은 가투 때문에 교통정체가 빈번해지자 택시 운전사들의 공적은 초딩들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화된 대학 체제의 상징이던 소르본 대학을 해체시켜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킨 것은 바로 고등학생들 자신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학이 오늘날 민주적이고
평준화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68년도에 벌어진 대대적인 학생운동 덕분입니다. 10대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안나 류어만입니다. 안나 류어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살 때 생태계 파괴의 실상을 보고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안나 류어만은 12살에 그린피스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살에 녹색당을 입당했습니다. 17살에는 헤센주 녹색당 청년 대변인이 됐고요. 18살에 마침내 연방의회에 진출합니다. 독일 최초의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탄생한 거죠. 필자는 2005년 안나 류어만을 초청하여 청년 정치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 우리 스스로 세상을 바꾸자는 안나의 정치 슬로건이 인상적이었다. 세대 대표성이라는 개념도 신선했다. 연금 문제처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결정되는 자리에 정작 그 당사자가 없는 상황은 부조리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안나 류어만 같은 정치인은 불가능합니까? 한국의 안나가 탄생하려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18살로 낮춰져야 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이 16살로 낮춰지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보면 선거권이 19살, 피선거권이 25살인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치 교육이 강화돼야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것, 정치란 다 그런 거야. 저 더러운 정치 혐오를 마치 세련된 정치적 취향인 양 그렇게 조장하는 사회, 수상한 사회인 겁니다. 예, 정치를 혐오해서 그 이익을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1%도 되지 않은 기득권자들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정치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조장하는 거죠. 우리 근대사를 돌아보면 10대는 기실 언제나 정치 변화의 기폭제였다. 3.1 운동 이후 일제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저항 운동인 광주 학생운동을 주도한 것은 광주 제1고 학생들이었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도 마산 상고 1학년생 김주열의 죽음이었다. 5.18 광주에서도 고등학생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라의 정치 세계에 10대는 없다. 입 닥치고 공부나 하라는 것인가? 젊은이들을 정치적 목매 상태에 묶어두려는 자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의 지난 10년 동안 서열화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왔어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정치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취업 스펙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뭡니까? 현재 어떤 정책들도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나오게 된 것만도 참으로 만시지탄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 10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10대 때부터 교육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TV 그리고 국민라디오가 그 손목에 설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광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회원님들이 납부하는 금액의 45%를 쓰지 않고 적립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안정성을 위한 것이죠. 우리라이프 상조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조합원 가입. 요즘 좀 저조하죠. 뭐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더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4월 1일 개국전 3만 조합원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뉴욕 맨해튼에서 공공자전거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5개월의 실적을 살펴보면 총 500만 회의 대여 건수를 기록했고 총 주행 거리는 1600만 킬로미터였다. 이는 일일 평균 약 3만 5천 회이고 지구를 404번 돈 것과 같은 거리다. 한편 뉴욕시의 목표는 6만 명의 연회원 확보였으나 지난해 11월 현재 9만 명을 돌파했다. 자전거 수가 6천 대이니 자전거 한 대를 15명 이상의 연회원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2006년 전 세계에서 공공자전거는 불과 25개 도시에서만 시행되었다. 2011년에는 375개 도시에서 23만 대의 자전거를 운영하는 규모로 확산되었고 올해 전 세계 535개 도시에서 52만 대의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불과 8년 만에 도시 수는 20배 증가했고 2년 사이에 자전거 수는 2배가 되었다. 교통수단과 그 운영 방식이 인류 역사 속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확산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하다. 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김남석 교수가 오늘 경향신문에 기고한 뉴욕의 공공자전거가 성공한 까닭이라는 칼럼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자전거, 우리 두 발로 운반하는 이 자전거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까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 세계는 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을까? 두 번째, 이 시스템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이 그토록 녹색 성장 자전거 노래를 불렀건만 왜 발전이 더뎠을까? 이 질문의 답을 구해보면 우리의 공공자전거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이 김남석 교수는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진 전기 또한 원자력이라는 불안한 방식에 의존해야만 지탱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후의 대안으로 인력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 절감을 이뤄내야 한다면 자전거보다 아니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보다 좋은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이런 성장을 설명해준다. 이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 지금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온실 효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이게 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결국은 사람의 힘, 즉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대중교통에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성공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통행 시간이 많이 느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자전거 공유 시스템과 대중교통의 결합이 타 경쟁수단의 통행 시간과 비교하여 더 빠르거나 최소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자전거 프로그램이 성공한 도시의 공통점은 자동차의 주차를 포함한 총 통행 시간이 대중교통 플러스 자전거에 비해 크게 빠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행 시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해줘야 성공한다. 뉴욕 맨해튼 같은 곳에서의 급성장 사례는 이런 관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뉴욕 맨해튼은 주차장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주차 비용도 고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천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통근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완전히 포기를 하고
그야말로 애꿎은 4대강에 여가용 자전거 도로만 잔뜩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승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전거는요, 결국은 통근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연계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내 자전거 도로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칼럼을 소개해드린 까닭은 이명박 시기의 4대강 녹색 성장이 얼마나 그야말로 허구에 가득 찬 것인지 정말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